2025년 7월 14일 트럼프가 러시아에 보낸 최후 통첩. If we don't have a deal in 50 days, tariffs at about 100%, you'd call them secondary tariffs. 그리고 하루 뒤 7월 15일 베이징. 시진핑 주석과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전격 회동. 푸틴의 9월 방중을 공식화한 상징적 자리. 트럼프가 가장 껄끄러워하는 조합, 푸틴과 시진핑. 지금 이 둘의 밀착은 반서방 연대를 넘어 세계 질서의 균형을 뒤흔들고 있다. 한편 이제 그 힘겨루기는 바다로까지 번지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 손잡고 북극해 빙상 실크로드를 본격 가동했고, 이에 맞서 미국은 쇄빙선 사업에 86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북극 항로 주도권 싸움에 뛰어들었다. 자원과 안보, 글로벌 질서를 둘러싼 조용하지만 치열한 패권 전쟁. 이 전장의 끝엔 과연 누가 세계 경제의 운전대를 쥐게 될까? 진실은 숫자에 있고 재미는 해석에 있다. 보이는 팩트 뒤에 숨은 신박한 경제 이야기, 신박한 경제 토크 킥. 네, 저는 신박한 스토리텔러 송상은입니다. 트럼프, 푸틴, 시진핑까지 강대국 리더들의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전쟁과 자원, 또 기술과 질서를 둘러싼 패권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는데요. 지정학 빅게임, 누가 경제 패권을 가져갈 것인가? 지정학의 퍼즐을 맞추고 숨은 복선을 날카롭게 해석하는 키커 조한범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우선 오늘 미국과 러시아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려고 해요. 네, 트럼프가 50일 휴전 최후 통첩을 날린 가운데 유럽연합 27개국이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안에 만장일치로 좀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동안 온갖 제재에도 푸틴은 좀 의연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마음이 움직일까요? 우연하기 어렵죠. 그래서 러시아 내에서도 이제 불만들이 터져 나와요. 트럼프가 아끼고 아꼈던 그 카드를 지금 꺼냈거든요. 그건 뭐냐면 세컨더리 생션, 2차 제재. 러시아가 수출품의 한 60%가 석유 가스거든요. 네. 천연자원까지 치면 75%예요. 러시아는 산업이 없어요, 사실상. 그런데 이거 석유 가스 팔아서 전비를 충당하거든요. 근데 러시아를 때리면 러시아가 때려봐 이러거든요. 나 전쟁할 거야. 근데 이게 안 통하니까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우라늄 요걸 사가는 나라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와 중국이 최대 고객이거든요. 네. 러시아에 때리는 게 아니고 사가는 인도와 중국한테 때리는데 뭐냐 내용이 이 인도와 중국 같은 나라들이 러시아의 석유를 사가는 나라들이 미국에 수출할 때 최대 100%의 관세를 때리는 거예요. 아, 그 100%가 다른 러시아가 나라에 때리는 게 부과되는 아니라. 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만일에 인도와 중국이 100% 먹으면 어떻게 돼요? 수출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더한 것도 있어요. 린지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트럼프 친구, 미 상원 의원, 공화당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카드를 만지작거리느냐? 그 관세율이 500%예요. 와. 그걸 때리면 끝나는 거죠. 네. 푸틴은 치명상이 4상을 입죠. 네. 일단 50일 시간은 협상 시간을 줬다. 그 안에 끝내라. Что на этой встрече обсуждать, а на самом деле на этой встрече надо не обсуждать соглашение, а ставить точку, подписывать. Понимаете, как у нас говорят, конец делу венец. Встречатьс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 нуля заново все это обсуждать, не имеет смысла. Change the Russia deadline to 10, 12 days. Has that started yet, or when can we, see the official statement that that is the new deadline? I'll tell you what, I'll give it to you now. Do you want a big scoop? Yes, please. Everybody else, close your ears, okay? You ready? I'm ready. 10 days from today. 네, 전쟁도 결국은 돈인데요. 이 러시아는 그동안 이 오랜 전쟁을 어떻게 버텨왔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석유 가스예요. 지금 유럽으로 그다음에 기타 국가들로 팔던 게 안 되니까 중국과 인도에 팔면서 막대한 오일 달러 할인 가격으로 팔아서 전비를 충당하고 있어요. 석유 가스 같은 건 갑자기 감추기 쉽지가 않아요. 특히 가스 같은 건. 그러니까 양쪽에 팔고 있는데 우리가 안 사가 그러면 굽 터지는 거거든요. 그쵸. 러시아는. 네. 그러니까
출혈 수출로 전비를 충당을 했다. Искреннюю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в скорейшем возобновлении работы тройки России, Индии и Китай, которая была создана много лет назад по инициативе Евгения Максимовича Примакова и которая с тех пор более 20 раз проводила министерские заседания, причем не только. 푸틴의 또 위험한 게 뭐냐면 인도하고 중국은 왼수예요. 얼마 전에 이 파키스탄 인도 분쟁이 있었죠. 네. 그 인도령 카시미르 파할감이라는 데서 파키스탄계로 보이는 테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잖아요. 이거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네. 카시미르 지역이 원래 인도가 한 45%, 네. 파키스탄이 한 35%, 네. 그다음에 악사이친이라고 중국이 또 한 20% 장악하고 있어요. 요 근처 라다크라는 지역에서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중국군하고 매일 몽둥이로 싸워요. 아마 봤을 거예요 아마. 그게 거기에요. 네. 그다음에 지금 그 중국을 잡는 전략이 쿼드잖아요. 쿼드가 뭐냐? 일본, 호주, 인도, 미국 넷이서 태평양,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을 협공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 인도가 들어있잖아요. 인도가 서쪽에서 막아주니까. 그러니까 인도는 중국하고 왼수죠. 근데 인도는 또 러시아하고 친하거든. 인도 무기의 상당수가 러시아제예요. 러시아 지원으로 인도 핵추진 잠수함 있어요. 항공모함도 2척이나 있어요. 이게 다 러시아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모두의 실용주의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줄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겠어요. 그런데 네. 지금 트럼프가 이제 인도를 끌어들이려고 트럼프 이제 주먹을 일단 들이대고 말하잖아요. 네. 너 맞고 싶지 않으면 내 말 들어 이러잖아요. 그러면 인도가 만일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한다. 그러면 푸틴은 코피 터지죠. 네,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자국 우선주의를 항상 앞세우는 트럼프가 이 러우 휴전을 통해서 트럼프가 얻게 되는 이득은 뭐가 있을까요? 트럼프는 대통령 전에 캠페인 기간 중에 러우 전쟁은 24hours, 24시간 안에 끝내겠다. 끝낸다. 무조건 끝낸다는 네. 거예요. 그럼 24hours는 무슨 의미냐? 이건 빨리 끝낸다. 내 돈 조금이라도 들어가니까. 들어간 돈은 이자까지 쳐서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월 28일 날 젤렌스키 불렀다가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광물협정. 여기다 도장 찍어. 니네 광물 내가 다 가져갈 거야. 이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거는 받을 빚인 거예요. 전쟁을 끝냄으로써 미국이 더 이상 부담을 안 지고 들어간 돈을 회수하고 세 번째 전후 재건에 참여하고 이라크 때도 그랬거든요. 네. 요 목적이고 거기서 또 수익을 그렇죠. 거두고. 네. 그다음에 더 큰 목적이 있어요. 트럼프가 생각하는 건 바로 에너지 패권이에요. 에너지 패권. 지금 에너지 패권의 중심에 중동이 있잖아요. 네. 근데 중동은 수에즈 운하, 홍해, 후티 반군, 이란, 호르무즈, 그다음 언제나 중동에 불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유명한 알래스카 송유관, 네. 알래스카 북부에서 남부까지 송유관 1,300km, 400km 되는 걸 연결을 뚫어서 이 물량을 어디에 공급을 하느냐? 일단 아시아를 잡겠다. 그다음에 북극 항로 지금 녹고 있죠? 네. 북동 항로 특히 이 부분은 아시아에서 유럽을 연결하는 최단거리예요. 네. 수에즈로 갈 때보다 무려 40%의 거리를 줄여요. 네. 이 온난화가 참 좋은 건 아닌데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찬스를 주는 거예요.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이 전쟁들을 중재하는 거랑은 무슨 연관이 일단 있죠? 전쟁이 끝나야죠. 유럽의 불안이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안보적 불안이 해소가 되면 트럼프가 생각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유럽은 이제 노르드 스트림이 중단됐으니 가스관이 그리고 전쟁이 끝나도 푸틴의 실수는 뭐냐? 유럽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거든요.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을 안 돌려줄 거니까 네. 영토를 장악한 불법 도둑놈을 유럽 입장에서는 제재를 풀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는 헝가리 같은 이런 친러시아 일부 국가 빼고는 완전히 다 대체할 거란 말이에요. 중장기적으로. 그럴 때 이제 미국 그렇죠. 쪽에 에너지를 쓰겠다. 그러면 이제 그림이 중동 중심으로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게 아니고 네. 알래스카 중심,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알래스카에 그 정도 양의 자원이 있나요? 그게 트럼프의 빅픽처예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푸틴이 만약에 이런 중재에 이번에는 좀 제대로 나선다고 하면 어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입장을 취할까요?
이제 푸틴의 전략은 신동방 정책의 가속화로 나올 거예요. 이 동방의 시베리아 극동의 무한한 지하자원, 그 다음에 북극 항로, 그 다음에 TSR, 블라디보스톡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세계 유일의 대륙간 횡단철도. 여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계속 속도를 높이고 현대화시켜 왔거든요. 네.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러시아의 미래를 찾겠다는 게 신동방 정책이에요. Сказал, наш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является огромным пространством для проявления деловой инициативы, для запуска сложнейших проектов и формирования целых новых отраслей. Нашим флагманом в новой глобаль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реальности. 우리한테는 기회의 창이 열리죠. 어떻게? 왜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가장 중요한 원인이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 때문이에요. 그때 소련과 수교를 했고, 그 다음에 중국과 91년, 90년에 수교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북방이 사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위한 가장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거든요. 네. 자, 북극 항로 우리한테 노다지에 써야 돼요. 시베리아 횡단철도 여길 쓰게 되면 육로라는 새로운 유럽으로 간 젖줄이 생겨요. 중앙아시아 다 연결돼요. 네. 시베리아 극동 에너지 자원 우리가 값싸게 쓸 수 있잖아요. 그다음 러시아는 건축 산업이 없어요.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갈 수 그럼요. 있는 건가요? 세계 최고의 설계 시공 능력이 누가 있어요? 네. 우리한테 있잖아요. 우린 정밀 기계, 전자, 반도체, 경공업. 네.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초코파이, 도시락면, 러시아 러시아는 국민음식이라고. 뭐 우리나라 너무 우리 사랑하는 너무 좋아요. 것 같아요. 네. 심지어 푸틴에 이혼한 부인의 딸 둘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유학생하고 연애해서 결혼까지 할 뻔했어요. 싫어요, 싫어. 나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예, 박사님. 제가 러시아에서 네. 유학했잖아요. 제가 푸틴이 학교 선배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푸틴의 신동방 정책과 우리 정부의 북방 정책은 언제나 접점이 찾아질 수 있어요. 그래요. 기후 변화로 지금 북극 항로가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북극 항로 개척에 따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부에서는 이거 뭐 한 10년, 20년 후 일인데 뭐 지금 뭘 그러냐라고 하지만 사회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10년, 20년, 50년, 100년 전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되죠. 사실은 빠른 게 아니라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서 네, 이번에는 중국 이야기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가오는 9월 푸틴과 시진핑의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트럼프는 최근 러시아에 있는 뭐 압박 수위를 좀 높이면서도 중국에게는 좀 은근히 손을 내미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실제로 미국은 엔비디아 H20 칩은 이제 수출 좀 하겠다 하고 중국에서는 히토류 규제를 완화했죠. 네, 러시아는 좀 압박하고 중국을 좀 풀어주는 이 투트랙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은 라이벌을 인정을 안 해요. 미국의 국력의 50% 넘어가는 순간 바로 치나요? 바로 쳐요. 네. 중국이 부상한 건 1971년 핑퐁 외교로 중국을 미국이 끌어들여요. 소련을 잡으려고. 개혁 개방을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하지. 오늘날 중국이라는 저 거대한 지투를 만든 건 미국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중국이 미국 GDP의 50% 넘은 시기가 언제냐? 오바마 시기예요. 그랬더니 오바마가 피벗 투 아시아 중시 정책, 리밸런싱, 해외에 있는 미군 전력을 재균형해서 아시아에 배치한다. 누구 잡으러? 중국 잡으러. 그런데 실패했어요. 왜? 그때 2007년, 8년 서프라임 모기지, 리먼 브라더스 사태, 대공황 이후로 최대 위기였거든. 다음번에 들어온 게 트럼프 일기였죠. 피벗 투 아시아를 인도 퍼시픽 더 넓혀요. 왜? 인도는 중국하고 왼수니까. 인도 태평양 공간으로 넓혀서 중국을 잡겠다. 그래서 쿼드. 자, 바이든 정부가 됐어요. 바이든이 쿼드를 더 넓히는 거예요. 민주주의 정상회의하면서 중국은 빼는 것이 이제. 넌 나쁜 놈이야, 권위주의 국가야. 자, 트럼프 2기에 들어왔어요. 2기는 더 싸나워진 대중 정책이에요. 뭐냐? 3월에 헤게세스 국방부 장관이 비공개로 만든 국가방위전략서에 뭐라고 써 있느냐? 미국은 본토 방위만 하고 그다음 중국 견제에만 주력한다. 나머지 안보는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중국 잡겠다는 미국의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트럼프가 너무 무식하게 관세 정책을 때리니까 과도하게 중국도 히토를 무기화해서 미국
기업도 코피 터지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코피 터지니까 야 그래 좀 팔아라. 엔비디아 젠슨왕의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 팔아야 쟤네를 잡고 있는 거다. 네. 안 팔면 쟤네들이 대체할 거다 언젠가는. 저 15억, 14억 시장이. 젠슨왕 말이 맞죠,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든 중국을 정치, 경제, 외교, 안보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주저앉히려는 트럼프 계획은 진행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한편 또 중국 내부에서는 지금 또다시 시진핑 실각설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박사님 이런 질문 요즘 너무 많이 받으시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오쩌둥 이 중국 공산화 시켰잖아요. 마오쩌둥이 이 대약진 운동 이게 실패하면서 최대 4,5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서 덩샤오평이라든지 아니면은 류샤오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실용주의자들이 이렇게 권력을 물려주거든요. 네. 근데 마오쩌둥이 또다시 이제 복귀합니다. 문화대혁명으로. 그리고 76년까지 대대적인 문화혁명을 집권을 해요. 그리고 죽어요. 네. 그리고 다시 이제 덩샤오핑이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럼 덩샤오핑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왼수 같은 마오쩌둥이 독재 때문에 미래가 너 때문에 우리 망했어 이거 있겠지. 그러면서 덩샤오핑이 대대적인 개혁 개방에 나섭니다. 흑묘 백묘론. 고양이 묻자.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고양이가 쥐만 잡으면 되지 색깔이 뭐가 중요해? 맞아요. 그러면서 다시는 마오쩌둥 같은 독재자가 안 나오게 권력 집중이 안 되게 격대 지정이라는 원칙을 세워요. 그거는 이제 닭이 다음에 후대로 장쩌민을 임명하면서 그 다음 때까지 본인이 임명해요. 후진타오까지. 그럼 이제 장쩌민이 이제 임명을 할 거 아니겠어요? 장쩌민이 이 시진핑을 이제 임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시진핑이 이걸 깨요. 그래서 2018년에는 헌법까지 개정해서 연임, 5년 연임을 깨버려요. 지금 세 번째예요. 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독재 체제를 만들었어요. 이게 시진핑 실각설 전까지 얘기예요. 네. 그런데 작년 말부터 뭐 시진핑이 아프대요, 뭐 실각한대요 설들이 그냥 찌라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마이클 플린이라고 트럼프 일기 때 국가안보보좌관이 사실이다. 그 다음에 이 버뮤다 총영사 출신 미국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맞다. 이 실각할 거고 이제 왕양이 결정됐다. 지금 군부에 이 장여우샤가 지금 뭐 실권을 장악했다. 이런 설이 퍼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막 일파만파로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진짠가 보다. 그러면서 네. 이제 증거들을 제시해요. 원래 공산당에서 군대는 당의 군대예요. 북한도 이 조선 노동당이 군대를 지휘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자, 중국도 이 권력을 장악하려면은 공산당 총비서, 그 다음에 국가주석, 그 다음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 요 세 개를 가져야 돼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7명인데 주석이 시진핑이에요. 부주석이 허웨이동, 장여우샤, 그 다음에 밑에 4명의 위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모르는데 설인데 허웨이동이 3월 이후로 얼굴을 안 보여요.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시진핑 측근이라고 하는 리쌍푸와 야오화는 심각한 기율 위반. 한 사람 부정부패로 이미 잘렸어요. 7명 중에 시진핑 측근 3명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당중앙 군사의 이 부주석인 장여우샤가 지금 시진핑을 몰아내고 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쉬치량이라고 2012년 시진핑 집권하자마자 한 10여 년간 당 중앙군사의 부주석을 맡았거든요. 이 사람이 6월 2일 날인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요. 네, 그런 뉴스 있었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양해 끝날 때 장여우샤 문제의 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인 시진핑이 퇴장을 하면 딴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이러고 있는데 혼자서 이제 등 돌리고 가방을 싸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쟤 때문이죠. 간이 부었다. 그런 뉴스도 있었죠. 또 있어요. 브릭스 회의에 시진핑 이번에 안 간 게 처음이거든요. 브릭스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시진핑의 빅카드거든요. 근데 거기를 안 가? 뭔 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뭔 일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선생님? 볼까요, 지금부터? 자, 왕양이 후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미국에서. 칠상파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중국에. 67세면은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 남아있고 68세는 나간다. 그리고 나이를 중시하거든요. 그럼 후임으로 거론되는 지금 얘기했던 사람이 왕양인데 55년생이에요. 70살이에요. 여기 맞아요? 안 맞죠? 그 다음 장여우샤 지금 문제에 군부를 장악했다는 장여우샤가 시진핑하고 형동생 하는데 왜 싸워요? 시진핑 아버지 시중진하고 장여우샤 아버지하고는 거의 의형제였어요. 그리고 당 중앙 기율검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중국 공산당의 간부들을 일거수일투족을 오늘 앵커님이 예를 들어서 볼펜을 줬다 그러면 왼손으로 줬다까지 다 적어요 이렇게. 당 중앙 기율검사위원회를 시진핑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당 중앙 기율검사위원회가 지금 살아 있는데 뭐 시진핑을 축출하고 이렇게 보세요. 지금 북한의 당 중앙 군선회 위원장이 김정은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밑에 부위원장이 리병철하고 박정천인데 리병철이 김정은 몰아내고 실권을 잡았다면 믿겠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예요. 물론 뭐 중국과 지금 북한이 뭐 다르다고는 하지만 실각설은 그냥 좀 근거가 없다. 지금 중국 외교부가 한국만 전 세계 유독 시진핑 실각설이 퍼져 있대요. 그 중국 외교부가 한국의 보도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베이징에서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실각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그렇게 가름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시진핑 리스크가 언급될 때마다 사실 우리가 함께 접하게 되는 이슈가 바로 대만 침공설이지 않습니까? 이 중국 내부가 흔들릴수록 이 대만 카드를 또 꺼내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시진핑 리스크는 있죠. 왜냐? 첫째는 차이나 피크. 1인당 13,000불이에요, GDP가. 1인당 13,000불 정도 되면 독재 체제를 못 견뎌합니다. 자유, 행복, 이런 걸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시진핑의 1인 독재 체제가 강화되면서 더 썩는 거죠. 부정부패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부정부패 척결을 중심으로 반대파를 제거하면서 시진핑의 인민들의 인심을 얻었는데 시진핑의 권력이 더 집중되니까 더 썩죠, 밑에는 이제. 자기 수하들이. 또 하나, 과거에 개혁개방을 선택한 건 덩샤오핑이거든요. 인민들이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경제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밥은 먹여주니까 뭐 독재 인정해주지. 근데 지금 어떻게 해? 저놈들 독재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망하는 거야? 청년 실업률 15%, 농민공들 헤매는 발길. 그럼 이제 공산 독재 용납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시진핑 위기예요, 제가 보기엔. 리스크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우외환. 그러면 이제 내우가 있으면 이거 다른 용어인데 외환을 일으켜요.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가 위기에 처하니까 아르헨티나 이름은 말비나스예요. 가까워요. 영국으로부터 10,000km 이상 떨어져 있고 이게 영국령이니까 여길 침공해요. 그래서 이 군부 독재가 막 아르헨티나 민족주의에 막 박수를 받았거든요. 그때 이제 철여인 마거릿 대처가 원양함대를 꾸려서 박살내요. 그러면서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는 사라지고 다 깜빵가거든요. 그 시나리오인 거죠. 그 위기에 처하면 대만을 침공할 거 아니냐. 세계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역사상 부대 그러면 몽골 기병이 항상 거의 1위를 꼽혀요. 대한해협을 못 건넜어요. 그다음 히틀러, 유럽을 휩쓸었지만 도보해협, 영국과의 잉글리시 채널, 지금 영불 해협 있죠, 터널 있죠? 가까운 데가 34km거든요. 그걸 못 건넜어요. 자, 지금 34km라고 그랬죠. 대만 해협은 평균 폭이 180km예요. 그럼 여기를 건너가려면 수십 개 사단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태울 병력이 중국은 1개 사단도 성립시킬 능력이 현재 없어요. 그다음 이 제해권과 제공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상륙작전이 가능한데 근데 제해권, 제공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농담 하나 할까요? 세계 최강의 공군 어딘지 아세요? 미국 공군. 세계 두 번째 공군 어딘지 아세요? 미국 해군. 항공모함에. 네. 미국 해군력과 공군력은 제해권, 제공권은 넘사벽이라고 그러죠, 보통.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근데 전쟁 경험도 없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데 미국이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네. 불가능하죠. Again, to be clear, any attempt by Communist China to conquer Taiwan by force
would result in devastating consequences for the Indo-Pacific and the world. There's no reason to sugarcoat it. The threat China poses is real and it could be imminent. We hope. 중국이 뒤흔드는 글로벌 질서에 미국은 관세, 수출 규제, 그리고 동맹 재편까지 다양한 압박 카드를 지금 꺼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과연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될지 그 의견도 좀 주시죠. 미국의 중국 견제는 변함없을 거다. 언제까지? 중국이 주저앉을 때까지. 네. 미국 GDP 50% 이하로 떨어져서 미국이 초격차를 유지했다고 판단할 때까지는 싸울 거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게 생산이 높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미국이 이긴다는 건 아니다. 지금 트럼프 취임 6개월 조사 미국 국민 60% 관세 정책 반대. 물가가 올라가요.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해요. 관세를 올리면 돈이 들어와, 국가 부채 줄여, 그다음에 관세를 매기면 그건 상대국이 알아서 흡수할 거야. 네. 기업에서 코스트 다운할 거야. 그다음에 국가가 수출 보조금 줄 거야. 그럼 지들이 알아서 끝내는 거야. 근데 지금 이 경쟁 체제에서 코스트 다운을 더 어떻게 하며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로 양적 완화로 국가 부채가 서너 배가 뛰었는데 수출 보조금을 어떻게 줄 거며. 그래? 그럼 관세 물건값이 미국에 들어오면 월마트나 이런 데서 물건값 올리지 못하게 할 거야. 월마트 같은데 이윤율이 한 3%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물가를 안 올려요?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벌써 물가가 들썩이고 있어요. 네. 관세 본격화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 지금 환장하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까먹는 가장 큰 상처는 뭐냐? 신뢰예요. 세계의 도덕적 중심이 그래도 밉든 곱든 미국이었는데 이걸 깨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중국도 차이나 피크다 이미. 여러 가지 시진핑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내부 문제에 봉착할 거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양측이 충돌하니까 누가 이기느냐? 미국이 더 불리하진 않다.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미국이 이런 건 아닐 거다. 그러니까 양측 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패권 경쟁 속에서 두 측이 어쨌든 점점 이렇게 가라앉고 가는 그런 분위기에서 한국의 입장은 어때야 될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트럼프한테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런 게 왜냐하면 있나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발전에 큰 바탕이 됐어요. 그럼 우리만 이익 받느냐? 미국도 한미동맹으로 어마어마한 경제적, 정치적, 외교안보적 이익을 향유했어요. 윈윈이었어요. 근데 동맹은 사랑이 아닙니다. 깨집니다. 언젠가는. 그러나 영어로 not yet.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네. 미국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우리라는 대륙에 붙은 전초기지가 없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하원이 이 국방수권법을 통해서 주한미군 28,500명을 줄이지 못하게 예산 사용을 못하게 박아놨잖아요. 네. 미국의 지도부는 아는 거죠. 한국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 역시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미국이라는 초강대국, 군사강대국과 동맹이라는 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러니까 서로 남는 장사예요. 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냉전기와 같은 동맹 체제는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냉전기 2개였지만 지금 하나잖아요. 네. 느슨한 진영 논리 속에서 사실은 각자 도생이에요. 네. 트럼프가 정확하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략적 명확성을 가져야 된다. 네. 근데 그 전략적 명확성은 동맹이냐 자주냐 이게 아니고 바로 국익이다. 뭐가 우리한테 유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명확하게 놓고 그걸 중심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익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움직이는 나라구나라고 그러면 딴 나라들한테 그걸 명확히 각인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또 우리 과거처럼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아니잖아요, 지금.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미국도 벌써 중국과 해양 패권을 노리는데 조선업 이미 붕괴했거든요. 우리밖에 믿을 데가 없어요. 한국 전략적 전초기지예요, 대중견제. 그다음에 배터리, 반도체, 첨단 산업들이 있어요. 알래스카 송유관 사업에 참여할 건설력과 자본력을 가진 나라예요.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당당하게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판을 짜는 트럼프, 또 시간을 끄는 푸틴, 또 수를 숨기고 있는 시진핑까지 과연 글로벌 체스 게임의 다음 한 수는 누구에게서 나올까요?
지정학 빅게임, 누가 경제 패권을 가져갈 것인가. 이 지정학 싸움의 숨은 복선을 날카롭고 신박한 통찰로 풀어주신 조한범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신박한 경제 토크킥, 다음 주에도 저희는 숫자는 더 진지하게, 해석은 신박하고 재밌게, 더 놀랍고 신박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